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매년 원화 자산은 12에서 14% 정도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12에서 14% 정도. 그래서 달러화 자산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반도체 칩에 대한 그야말로 슈퍼 사이클이죠.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수요 때문에 램 가격이 이런 2배 3배 이렇게 뛰니까 올 한 해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한 100조 삼성이 200조 정도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법인세 한 30% 정도 받으면은 한 90조 정도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럼 그게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의 수장이 잘 이야기하더군요. 100조를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조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제 오너들은 그렇게 항상 고민하며 사는 거죠. 지금 100조 남으면은 상황 좋지 않으면 마이너스 100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좋은 날인 것처럼 보일 때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그러니까 원화 자산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년 12에서 14% 정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그럼 미국 달러화 자산은 통화 증가율이 한 6.9% 정도 되고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그냥 한 7% 정도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미국의 기술주는 대개 ETF는 한 20% 정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개별 주식들은 2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자국 화폐 가치가 구매력이 하락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고성장주죠. 고성장주 중에서는 어떤 기술주지 않습니까? 기술주. 그 기술주를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할 때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기술 섹터 ETF도 일정한 배분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기술 섹터, 기술주 섹터 ETF를 사자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내용을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방송이 재무적인 어드바이스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원화 자산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달러화 자산을 투자할 것인지 달러화 자산을 투자하면 어디에 투자할 건지 벌써 달러 환율이 1501원까지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자료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대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원화 가치 추락 속도가 높아지거든요. 추락 속도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길게는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10년 20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대개 10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는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달러에 비해 가지고.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이러면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정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은. 그리고 나라의 전반적인 기강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경쟁국하고 여러분들 지금 경쟁력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주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기술주가 좀 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역사적 자료를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제임스 숀 박사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죠. 지금 기술주가 좀 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임스 숀 박사가 여러분이 신념을 갖고 미국의 기술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제임스 숀 박사가 기술주가 많이 싸졌다. 많이 싸졌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이 핀드라는 뜻은 이게는 붙박이 글로 올린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오라클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겁니다.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죠. 오라클이라는 주식이 성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AI 거품론은 지나친 우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오라클의 매출이 22% 성장하고 2027년도에 성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AI 거품과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옳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가 지나치게 이제 과소평가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독점적 반도체, 전력 밀집형 캠퍼스, 전력망, 특수 메모리, 업무 필수 워크플로우에 내재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기술주가 얼마나 싸졌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제임스 숀 박사는 AI 거품론에 대한 것을 반박하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가격이 많이 내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머릿속에 딱 갖고 있다가 오늘 한 분이 글을 올렸네요. 토마스 제임스 인베스팅이라고 아마 이런 기술주 투자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Pay close attention.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름 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지금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패닉은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매수기회가 창출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술주를 파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30일에 60일 이내에 최근 10년 중 가장 매력적인 기술주 진입 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간 이 혼란 속에서 반드시 사야 될 최고의 주식 10선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떻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테크 인베스터라는 분은 아마 이렇게 기술주 투자만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분 같아요. 그 이제 이 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21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2배, 아마존이 26배, 메타가 21배, 브로드캄이 24배, 대만의 이름 TSMC가 22배 이렇게 이름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테크 주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1년 주가입니다.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그 다음에 이제 메타. 뭐 오히려 내린 겁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600불에서 620불에 거의 오르지 않은 거죠. 기술주가 가격이 많이 빠진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400불도 아니고 396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구글입니다. 구글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지난 11월 달 가격 정도가 된 겁니다. 아마존인 겁니다.
아마존은 뭐 상당히 요즘에 주가가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술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2025년 고점 대비해서 대개 20~30% 정도 30에서 50% 정도는 아니고 20~30%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인은 이제 에너지 전쟁에 대한 불확실,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우리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늘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면 기술주한테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결합이 돼 가지고 기술주가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여러분들 기술주들이 대부분 가격이 빠졌습니다. 2025년 고점 대비가 엔비디아가 16%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5% 빠졌고 아마존이 18% 빠졌고 메타가 21% 빠졌고 브로드캄이 이름 18.86% 끓었고 AMD가 16.24%, 테슬라가 20% 정도 빠진 거죠. 대략 20% 정도 빠진 겁니다. 20%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원화 가치가 연평균 12에서 14% 정도 하락하게 되면은 달러와 자산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률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기술주 투자죠. 기술주 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 투자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면은 FTC나 XLK나 VGT나 이런 기술주 섹터 ETF 같은 게 관심을 가져도 되겠죠. 미국의 기술주는 뭐 가장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법정화폐 가치를 방어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투자 섹션의 두 번째는 아주 흥미진진한 진진한 시대를 사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디지털 옵티머스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런 기본 개념이 그냥 데이터가 입력돼서 지능을 만든 거죠. 데이터가 입력돼 가지고.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지능이 굉장히 순발적인 지능인 거죠. 급정거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옵티머스는 엔비디아 여러분들 호프 100 같은 그런 칩을 사용할 테니까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물리적 세계에 데이터가 입력돼서 배터리나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능을 만드는 거죠. 지능을.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뀌겠구나.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옵티머스입니다. 선바슈라는 분이 이걸 소개한 겁니다. 동영상입니다. 옵티머스가 좌우로 우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주변을 계속 탐지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주변을 탐지한다는 건 주변에 물리적 세계에 기초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입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정보보다도 물리적 세계의 생생한 정보를 디지털 옵티머스가 계속 여러분들 수집할 테니까 얼마나 지능이 많이 개발되겠습니까? 지능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 아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휴먼 워크하고 디지털 워크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인간이 게임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개 텍스트 기반의 여러분들 대개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능을 만드는데 이 옵티머스나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리적 세계에 기반한 살아 숨쉬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집하니까 게임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변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이 인용문을 쓴 바시어 전문가가 소개한 겁니다. 한번 깊게 새길 만큼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10년 안에 경제 규모는 지금보다 10배 커질 것입니다. 황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것 중에 이루지 않은 게 거의 없었으니까 10년 안에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10배가 어떻게 커지냐. 휴먼 워크가 수십 대의 디지털 워크를 여러분들 부리는 세상이 되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겠죠.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막대한 양의 지능이 존재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능이 인간 지능을 어느 정도 초월할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은 완벽히 이해한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번 정도 더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기반에 둔 인간지능은 한계가 있지만 디지털 옵티머스가 물리적 세계에 기초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만들어낸 지능이란 것은 지능의 퀄리티 질이 다를 것 같다는 거죠. 인간지능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일론 머스크다운 여러분들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잡담 많이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 잡담 중지하시고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어제 방송하고 여러분 결합시켜 가지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이걸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일론 머스크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막대한 양의 지능이 존재하게 될지 그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초월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막대한 양의 지능뿐만 아니고 지능의 퀄리티가 인간 지능을 압도할 정도의 지능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봐야 되는 거지. 저는 뭐 학교 이야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고향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다 흘러간 거니까 옛날 거잖아요. 다 옛날 거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어제 방송하고 여러분 결합시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충격을 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반복해서 지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능이 밥 먹여주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일론 머스크는 아는 겁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다른 겁니다. 인풋 때는. 그러면 아웃풋이 완전히 다를 거란 거죠. 확실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가 현재 사용하는 모든 전력량보다 1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배 많으면은 그 이상의 지능이 나오겠죠. 지금보다 100만 배 이상의 지능이 나오겠죠. 그래도 그것은 태양에너지 출력량이 약 10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인류 문명 전체보다 100만 배나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경제나 지능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장엄하고 위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는 천재 같아요.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물적 세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 정보가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천재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옵티머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천재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X 트위터를 구입할 때 64조인가 62조를 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여타 여러분들 AI 모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록이. 왜? 실시간 데이터를 여러분들 흡수해가 지능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막대한 양의 지능이 존재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능이 인간의 지능은 어느 정도 초월할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인 겁니다. 데이터의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디지털 옵티머스가 여러분들 흡수하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다르고, 보스턴 로보틱스가 여러분들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현장에 투입하는 아트라스의 여러분들 데이터의 양이 다른 겁니다. 질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정도의 게 아니고 훨씬 더 정밀한 정보를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압권입니다. 첫 문장. 지능이 여러분들 폭발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 규모가 폭발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옛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 고향 이야기, 내가 소실적에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앞으로 가기도 너무나 여러분들 벅차니까. 앞으로 가기도,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건으로 옛날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 그렇지만 가끔은 옛날 이야기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 옛날 친구들 잘 안 만나죠. 옛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옛날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죠? 예. 지금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는 뭐죠? 엄청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야기. 예. 저는 이거 보고 야 정말 참 똑똑한 사람이다. 과제는 그 정도 수준의 지능을 어렴풋하게라도 이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될 거죠. 이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지능이 100만큼인데 그 지능이 1000만큼 되면은 얼마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암이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넓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지능이 여러분들 100배 더 많은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AI와 로봇은 경제적 산출량을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릿수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하는 이야기는 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I와 로봇은 경제적 산출량을 우리가 도저히 가능할 수 없을 만큼 AI는 뭐죠?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지능 제조 기계입니다. 로봇이 뭐죠? 물리적 세계에 기초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능을 산출하는 기계입니다. 로봇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능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저는 10년 안에 경제 규모가 현재의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당히 보수적이고 편안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한 분께서 퀴즈쇼님께서 친구는
친구는 미래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이야기고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을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태생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 학교, 동문, 고향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신하고 내하고 같은 대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이 문장만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1시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천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겁니다. 지능이 폭발하는데 그냥 우리 문장으로 폭발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옵티머스가 테슬라 여러분들 디지털 옵티머스하고 테슬라 여러분들 자동차 자율주행이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가 여러분들 지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능을. 그런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아는 데이터 개념이하고 다른 겁니다. 물리적 세계에 기초한 데이터인 겁니다. 시각 데이터, 청각 데이터 그런 게 다 필요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한 데이터가 입력되니까 더 하이 퀄리티의 지능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치? 대단한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지금 어느 호텔 앞에 이렇게 이번에 출시되는 사이버캡을 전시를 했네요. 이번에 테슬라의 대중용 자동차인 사이버캡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사이버캡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한 겁니다. 사이버캡. 자동차 여러분들 운전대가 없습니다. 패널도 없고. 자동차가 자동차의 컨셉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적응해가 나가면 되는 거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니터에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2인용이네요. 사이버캡 이번에 출시하는 겁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페달이 전혀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자동차를 보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러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바퀴에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올해 말이나 출시되는 모양인데 이제 이 차가 그래도 생산 라인에 생산되기 시작했더구먼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출시. 2026년 말까지 출시하는 모양인데 3만 달러 정도니까 여러분들 살만하잖아요. 3만 달러. 완전 자율주행. 지금까지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죠.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그걸 감독형 자율주행 자동차 슈퍼바이저드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감독형이 아닌 충전 방식도 무선 유도 충전입니다. 패널 위에 딱 올라가면 충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2인승 마일당 270원 정도가 돼가지고 대중교통수단하고 이런 경쟁할 수 있도록 버스나 지하철보다 저렴한 수준의 비용
구글이 이름 추진하고 있는 라이다 없이 오직 카메라와 AI 신경망으로 주행하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뒤를 보지 말고 계속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럼 궁금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AI들이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고 언제 출시되는지 단점 뭔지 장점은 혼자서 공부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게 기술이 완전히 안정화되면은 하나사가 여행 좀 이렇게 여행할 때는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보시기 바라면 사람들 안 사겠습니까? 한 3만 불 정도인데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계속 매달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뭐 몇백 불 들어가겠죠. 사이버캡의 핸들과 페달이 없다는 것은 감독형에서 비감독형 자율주행 자동차로 완전 전환되는 겁니다. 완전히. 자동차 컨셉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감독형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물리적 수단이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모든 주행을 책임지고 사고 시 책임의 주체가 테슬라 혹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규제 당국이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핸들과 페달을 없애면 운전석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실내 공간을 오직 승객의 편의를 위해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차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차를 그냥 택시로 쓸 수 있으니까 돈을 벌어줄 수가 있습니다. 감독형에서 비감독형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심 가지죠. 이게 언제 정도 될 것 같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4, 5년 정도면은 사도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보면은 기술적 완성 시점은 2026년에서 2027년이 기술적 완성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빨리 이름들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니까 2026년 27년 정도 되면 기술적 다 완성이 되는데 그다음에 사회적 법칙으로 안착하는 시점이 2029년에서 2030년이니까 이런 차 이름 가지고 이런 미국 대륙 이름 횡단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2029년은 기술이 가능한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점으로 보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 같습니다. 미국 내 몇몇 주에 시작된 로보택시 의용이 2029년쯤이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시기를. 그리고 괜찮은 여러분 가격에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행운인 겁니다.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가격에 여러분 항상 살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저렴하게 늘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는 10만 불에 샀다 이렇게 해서 좀 툴툴거리신 분도 계시는데 뭐 7만 불에 샀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10만 불도 뭐 그렇게 대단한 가격은 아니었을 거죠.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 흥미로운 글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오늘 방송 중에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캐나다에서 재무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라자손이라는 분이 MSTR에서 발행하는 STRC를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은 매주에 100불씩 여러분들 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여러분들 팔지 않고 배당을 전부 다 재투자하게 되면은 30년 지나면은
130만 불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TRC를 매주 100불씩 사가지고 배당도 전부 다 이런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30년 지나면 130만 불이 될 것 같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거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은 STRC라는 것은 배당 소득이 꼭 필요한 경우에 투자할 만하다 이야기죠. 내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현금을 갖고 있는데 꼭 이런 100만 원의 현금을 가질 필요가 없으면은 비상금으로 50만 원을 갖고 있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STRC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배당을 가지고 돈이 좀 불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투자용으로 STRC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배당용 상품이 투자용 상품은 아닌데 여기 라자손이란 사람은 투자용으로 써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매주 100달러치 STRC를 매수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30년 후에 여러분은 130만 달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스테판 박사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사라. STRC 파생상품 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스테판 박사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하는 이야기 속에 초장기 비전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후에 비트코인화와 시장가치 분석 초장기입니다. 30년 후에도 30% 40% 성장 안 한다는 겁니다. 30년 후에는 보통 주식하고 비슷하게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30년 후에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맥법칙 모델에 따른 비트코인의 예상 연간 수익률은 약 13.1%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가 상당히 행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수익률이 30% 40% 된 시대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 후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성장률이 13.1%를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30% 40%를 노릴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앞에 샀던 사람들은 50% 60%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확률적으로 변동성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STRC 배당금을 11% 수준으로 3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규모가 커지면서 줄어듭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30년 후에는 4,800만 달러 640억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1쿼드릴리온 1000조 달러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1사토시당 9개 단위인가 나눈 거 있죠. 0.5달러의 가치를 뜻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는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성장률이 30% 40% 연율이 나오겠지만 점점 줄어다가 30년에 13.1%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 전 세계 법정화폐 공급량이 연복리 7%씩 증가한다면 2056년경 법정화폐 총량 역시 1쿼드릴리온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비트코인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일부를 취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일동시키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 말씀은 뭔고 하니까 배당 소득이 필요하면은 STRC를 사가지고 배당금이 나오면은
그 배당금을 가지고 SDRC를 투자하지 말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직접 사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SDRC에 투자할 돈이 굳이 배당 소득을 받아야 될 꼭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라는 겁니다. 30년 후에 비트코인 자체가 사라지면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반도체 섹터 ETF 같은 데 투자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이 이러면 사라질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강건하는 건 아닌 것이고, 비트코인이 나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팅이 등장해서 사라질 것 같다. 그럼 투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난한 투자인 반도체 섹터 ETF나 기술주 섹터 ETF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확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몇 법칙 기반 장기 가격 및 성장률 전망 2026년 2056년 여러분 이렇게 큰 미래를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시간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20년 30년을 생각하게 되고 후손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많은 것을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람의 시간 길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번에 이런 가격이 폭락했을 때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이러면은 더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진짜 이런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번에 폭락장 같은 걸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몇 법칙 기반 장기 가격 및 향후 5년 2031년도에 50만 불에 70만 불 그 사이는 여러분 연간 성장률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 황당한 이야기죠. 고점에서 40% 빠졌는데 무슨 40% 50%냐. 그게 시간 길이가 짧기 때문인 거죠. 평균 성장률을 기간을 길게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10년 2036년 100만에서 150만 불 연간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25에서 30%. 향후 20년 성장률이 15에서 18% 떨어지는 겁니다. 향후 30년 13.1%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런 투자하게 되면은 당대 비트코인 팔아서 좀 떼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거의 버리게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이 길은 거죠. 몇 분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은 그런 가설을 갖고 또 살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 스테판 박사는 가장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내가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보시구나. 그죠? 연간 성장률이 40에서 50%에서 점점 떨어져 가지고 향후 30년이 됐을 때 13.1%까지 떨어져 가지고 보통 자산하고 비슷해지게 되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초기 10년은 연간 25%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다가 30년 시점이 되면 13.1%로 안정화됩니다. 36년 비트코인이 개당
4,800만 달러에 이르고 시가총액은 1,000조 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법정화폐 시장을 거의 다 흡수한다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의 몇 법칙 주장자들은 법정화폐 연간 공급률이 7%로 뺀 겁니다. 7% 정도 명목화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에다가 마이너스 여러분들 7% 해야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거죠. 그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자 소니 님에 대해서 이 스테판 박사가 이런 반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교정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분명히 적용하기 때문에 STRC를 가지고 계속 STRC를 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 돈이 있으면은 STRC를 투자할 거냐 비트코인 계열 가운데 그다음에 STRC를 투자할 거냐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직접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경과에 따라 가격 성장은 더 이상 지수적이지 않고 몇 법칙을 따르며 점진적으로 완만해지는 수학 체감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스테판 박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연간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우리 세대가 갖게 된 겁니다. 그게 행운이라는 이야기죠. 행운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음 여름 10년 후에는 25에서 30% 정도 성장하면 기술주 성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주 섹터 ETF 성장보다 조금 높은 겁니다. 다음 여름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은 다른 주식 투자하고 이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분이 내가 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네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걸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까? 스테판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들 그냥 흔하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2시간씩 하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판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테이블로 만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엄청난 여러분 행운한 겁니다. 저를 만나게 된 게 저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행운인지 알 수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간파하고 이거를 공병호 TV를 아침마다 이런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테이블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학교 이야기 그만두시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잔소리를 할 거냐 이야기죠. 어느 사람이 이런 잔소리를 여러분들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식인들의 이런 풀을 내가 대충은 알기 때문에. 누가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몇 번씩 시간을 뭡니까 여러분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두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할 정도가 되면은 스테판 박사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이. 스테판 박사라는 사람이 대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면 그걸 알아보는 것도 능력인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투자할 여력 되시면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10년 지나면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기술주 투자하고 반도체 섹터 투자하더라도.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예. 스테판 박사가 한 이 이야기만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스테판 박사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석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해놔도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해 가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한 분이 제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우선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훌륭한 학생인 거죠. 다음에 자식 세대가 여러분들 돈 벌어 가지고 할 때가 되면은 벌써 25% 30% 떨어져 있는 겁니다. 25% 30%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도 SMH처럼 반도체 섹터 ETF 투자하더라도 무난하게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압권입니다. 압권. 진짜 우리는 스테판 박사님께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어른인 겁니다. 초기 5년 10년은 여전히 연간 3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지만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30년 되는 연간 13%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에서 완전한 하폐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착함을 뜻합니다. 위험할 때 수익률이 높은 거지 위험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변동성의 감소.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가격의 위아래 진폭 역시 급격히 줄어듭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보다 더 예측 가능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도 낮고 수익성도 여러분들 높고 그런 자산은 없는 겁니다. 수익성이 왜 높으냐?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죠.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거죠.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변동성 역시 급격히 줄어들면은 그때는 비트코인의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뭔가 하니까 메타 사시고 구글 사시면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는 비트코인 한 개당 4,800달러에 도달하고 우리가 현재 소수점으로 취급하는 1사토시 가치가 0.5달러 670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일상적인 결제 단위로 완벽히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0년 후에 되면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의 상당 부분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흡수해버린다는 겁니다.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와 몇 법칙 지지자들은 성장이 높을 때 배당이나 파생 상품에 의존하기보다도 비트코인 자체를 직접 보유해서 이 거대한 가치 상승의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간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당장 필요하면은 그러면 STRC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RC라는 상품을 처음에 출시할 때 그 최적 시간이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에 본인이 돈을 돌려야겠는데 그럼 뭘 투자하면 되냐? 그러면 STRC, STRF, STRD 이런 상품이 나오는 거죠. 나는 여윳돈을 갖고 있는데 배당 필요 없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초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그걸 팔아서 고수익 기술주로 갈아타는 것은 좋은 방법이 누구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년 후에 연간 성장률이 25에서 30%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팔아가지고 엔비디아나 기술주를 사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파는 순간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냥 결론은 뭔 거 아니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냥 10년에서 20년 뒤에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13에서 15%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안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연 13% 수익률을 내는 자산은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20% 내는 주식보다 자산 보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자산이 됐는데 수익성이 13%다. 그럼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맥법칙 모델에서 비트코인이 30년 뒤에 1,00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갖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됨을 뜻합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직접 결제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면은 일단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을 파는 대신에 비트코인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기술주를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한국도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들 대출 같은 게 생길 테니까 그러면 10년이나 이렇게 지나면은 가격이 높아지면 팔기보다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5% 6% 이런 금리로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거를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만약 공격적인 자산 정식을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배분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코어 자산은 50에 70% 정도를 비트코인을 유지하고 고성능 기술주는 20에 30%를 유지하고 현금 자산 10%를 유지하고, 근데 이거는 뭐 제한이지만 너무나 리스크가 크니까 비트코인 비중은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10% 이내로 여러분들 조정하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초창기 전망은 비트코인의 수익성은 시간이 가면서 왜 낮아지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산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초창기에 애플이나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성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사 규모가 여러분 3조 달러 4조 달러가 되면은 3조 4조 달러가 된 것이 뭐 20% 30% 이렇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수학 체감의 법칙. 그다음에 이제 안정되면은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높은 일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규제 리스크 등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높은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30년 뒤에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지배적 자산이 되면 더 이상 망할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위험이 사라지면 시장은 더 이상 높은 수익을 보상으로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위험하죠. 아직은. 그래서 이런 10%만 투자라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높은 수익성을 보장을 하는 거죠. 이제 투기자산에서 여러분들 그냥 안전자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위험을 진짜 대단한 걸로 보는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성장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매년 키가 10cm씩 쑥쑥 자랍니다. 그렇지만 불안전하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게 되면 키 성장은 멈추거나 아주 느려지면서 체격이 완성되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력을 갖게 됩니다.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비트코인의 실패가 아니고 완벽하게 성공해서 전 세계 경제의 기초 체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용 참 이렇게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도 여기에 오늘 소개한 이 라자손이라는 분도 비트코인 업계에서 상당히 맑게나 하는 그런 재무 자문가인데 그래도 이런 지식의 양이나 깊이가 스테판 박사한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스테판 박사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고 장기 수익률이 계속 낮아진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참 매력적인 자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험이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 드릴 수가 없죠. 위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자기 입장이 정리가 돼야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살 수가 있고 MSTR 주식도 살 수 있고 STRC 배당 상품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한 우리는 분석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뛰어들었던 사람은 더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건데 그때는 너무나 위험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험이 상당히 많이 검증이 됐고 일단 기간 채택이 늘어나니까 기간 채택이 그러니까 초기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노렸고 지금은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고 괜찮은 수익률을 가지지만 위험은 상당 부분 조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